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함대의 퇴각으로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에게 패했다고 알려진 악티움 해전에서 왜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퇴각했을까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사건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1년 초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정적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기 위해 그리스의 메토네를 점령하는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북서부에서 마주친 두 세력은 9월 2일 악티움 고 인근의 이오니아 바다에서 맞부딪혔지요. 이 해전이 로마 역사의 전환점이 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함대의 상대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함대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서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연인관계였지요. 먼저 옥타비아누스의 전투력을 살펴볼까요? 그의 함선은 모두 400척으로서 그가 탄 기함은 10단 노선으로 알려진 데케레스 갤리선이었으며 다른 전투선은 8단 노선으로 알려진 옥테레스 갤리선이었습니다. 한 척의 옥테레스 갤리선에는 중무장 보병과 궁병 200명이 탔으며 최소한 6대의 발리스타와 투석기를 장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갤리선 이외의 함선은 대부분 작은 리부르나로 편성되었습니다. 리부르나는 작기는 했으나 대신 기동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높은 파도에서도 적의 함선에 가까이 접근해 발리스타로 공격을 하거나 화살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으며 전투병들이 적의 함선에 올라타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발리스타는 대략 200m의 거리에서 적 함선의 옆구리를 꿰뚫을 수 있었다고 하지요. 한편 안토니우스 연합함대의 함선은 퀼케렘에선 250척으로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보다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퀼케렘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의 함선보다 무겁고 넓어서 충돌 전투 시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더구나 옥타비우스 함대의 병사들이 근접 전투 시에 자신들의 함선보다 더 큰 안토니우스의 함선에 올라타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도 안토니우스의 함대에게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또 안토니우스의 군병들은 그들이 탄 전투선보다 작고 낮았던 옥타비아누스의 전투선에 화살을 퍼부을 수 있었던 점도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의 퀼케렘의 현두는 청동판과 네모나게 잘린 목재로 보강되어 있어서 비슷한 장비를 갖춘 적 함선의 충격 공격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의 전투선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노를 부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함대에서 고립시켜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인 전투력은 거의 대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안토니우스의 신복인 퀸투스 델리우스가 안토니우스를 배반하고 안토니우스 연합함대의 편성과 앞에서 말한 약점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알려준 것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수적으로 우세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에 대적하기 위해 악티움 고제 횡대로 배치한 그의 함대의 방어선을 옆으로 늘려야 했으니 함선 간의 간격이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보다 더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곧 밀어닥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의 방어선 북쪽 끝에 있던 옥타비아누스 함대의 날개 부분을 그의 거대한 함선으로 몰아내려고 했으나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이를 눈치채고 함대 전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전투는 결정적 승패 없이 오후 내내 진행되었지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안토니우스 함대의 후방에서 교전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양함대의 가운데를 뚫고 외해로 퇴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 바람이 내해에서 외해 쪽으로 불어왔기 때문에 이집트의 함선들은 바람을 타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우스 함대의 몇몇 함선들은 클레오파트라 함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전투를 포기한 채 퇴각하는 클레오파트라 함대의 뒤를 쫓았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채 곳곳에서 쉽게 도망치기 위해 돛을 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공격 장비를 바다로 버리는 안토니우스의 함선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퇴각하기 전까지
팽팽했던 전투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은 안토니우스 함대의 전투선들은 계속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어 옥타비아누스 함대의 전투선들로부터 횃불 공격을 받아 많은 함선들이 타오르자 안토니우스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회복이 불가능한 전투선들을 불태우거나 포기하도록 하고 필사적으로 남은 전투선과 전투병력을 집결시켜 마지막 결전을 시도했지요. 하지만 이미 많은 노자비들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퀸케레메가 자랑하는 강력한 충격 전술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토니우스는 속도가 빠른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를 따르는 호위함 몇 척과 함께 전투 의역을 가까스로 벗어나 클레오파트라가 퇴각한 방향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토니우스마저 전장을 이탈하자 그때까지 겨우 균형을 유지하던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미처 도망치지 못한 안토니우스의 함선들은 포획되거나 침몰했습니다. 한편 옥타비아누스 함대는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퇴각하는 것을 알았으나 이를 추격하지 못했지요. 안토니우스 함대와 호각지세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를 추격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티움 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안토니우스의 신복인 퀸투스 델리우스가 투항하여 안토니우스 함대의 작전 계획과 배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도망치는 함대의 클레오파트라가 탑승해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각하는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는 물론 뒤이어 퇴각하는 안토니우스의 함대에 추격 함대를 보내지 못했다는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도주할 때 전황이 팽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퇴각하지 않았더라면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의 승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을 많은 역사가들이 내놓았지만 역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왜 그런 긴박한 순간에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퇴각했는지 추정에 가까운 설명을 했을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비록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수적으로는 불리했으나 양 함대가 결정적인 결과 없이 오후 내내 호각지세로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전황만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퇴각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수적으로 불리한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고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재빨리 퇴각했던 것일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전투의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함선의 퇴각을 명령했다는 내용은 2세기 로마의 역사학자 카시우스 디오의 저술에 나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이 판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긴장감을 이기지 못했다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요? 전투가 시작된 후 수적으로 우세한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처럼 보이자 클레오파트라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성급히 판단해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해전의 성격을 잘 모르는 클레오파트라가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250대 300이라는 숫자를 보고 겁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요. 더구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의 함대 60척은 보급선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전을 치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레 겁을 먹고 전투에서 패배하여 자신이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해군과 재산을 보존하는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잠시 후퇴의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기회를 보아 공격을 계획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안토니우스에 대한 의리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이른바 정략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배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그 해역에서 이상한 현상을 만나 함대의 속도가 20% 이상 떨어지자 공포심으로 그 해역을 벗어나려 했던 것을 안토니우스 쪽에서 그녀가 퇴각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오니아 바다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데드워터 현상, 즉 바닷물 상하층부의 수온차가 크면
바닷물의 밀도가 커져 노젓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그냥 재미로 참고할 만한 정도의 이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무튼 클레오파트라 함대가 안토니우스와 아무 소통을 하지 않고 행한 섣부른 퇴각은 전술적,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고,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몰락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는 안토니우스의 함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방해가 된 셈이었지요. 그렇다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그 뒤 어찌 되었을까요? 악티움 해전의 파급 효과는 지대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해전에서 패배하자 그가 지상에 보유한 19개 군단의 중보병과 1만 2천 명의 기병이 어두움을 틈타 탈영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이 부여해준 집정관의 지위에서 벗어난 도망자이자 반란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원전 30년 7월 옥타비아누스의 지친 부대를 상대로 잠깐의 승리를 거둔 것이 그로 하여금 단말마적인 총공격을 하도록 부추겼고, 이 공격에서 그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안토니우스는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탈출하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이때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직접 퍼뜨린 거짓 소식이었지요. 안토니우스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직접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바로 죽지 않은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그녀가 숨어있는 마우솔레움으로 가서 그녀의 품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기원전 30년 8월 12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사서는 그녀가 무화과 바구니에 넣은 독사에 물려 생을 마감했다고 전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사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로마에 항복하였으며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헬레니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악티움에서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중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주었지요. 기원전 29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1인자인 프린캡스로 등극했으며 2년 뒤에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 로마는 여전히 공화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제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오파트라의 갑작스런 퇴각으로 승부가 결정난 악티움 해전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